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여러분. 개학하고 선생님 얼굴 이제 보나 싶었는데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다, 그지요? 3분의 1밖에 학교를 나오지 못하니까 나머지는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 열심히 해봅시다. 자, 3단원의 2과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4쪽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2과는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단원은 글쓰기 단원입니다. 글쓰기의 절차를 배우고 여러분이 글쓰기를 실제로 해보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하은이라는 친구가 통일을 주제로 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 제목이 아마 이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 절차의 이론을 선생님하고 같이 쭉 한번 훑어볼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글을 써볼 텐데,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니까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글은 또 에피소드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쓸 게 많으니까 그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적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글쓰기 절차를 배운 후에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쓰기는 문제 해결 과정이 됩니다. 글을 쓰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쓰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바꾸기도 하고 나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 사상, 관점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책은 전 세계인의 관점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한 나라의 역사를 이 쓰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쓰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 있는 작업이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쓰기를 잘하는 친구들, 더 잘하려면은 많이 써봐야 됩니다. 좋은 글을 읽고 많이 써보면 써볼수록 글은 점점 더 매끄러워지고 유창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국어 시간에 또 글을 써봐야지 언제 써보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글을 쓰는 절차,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자, 여러분들 교과서 146쪽에 보시면, 네, 계획하기부터 출발하는데, 자, 책을 보면서, 글쓰기 절차 한번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기. 예. 자, 선생님 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 페이지를 쭉쭉 넘겨가면서, 네, 글쓰기 절차,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48쪽. 자, 여러분 받은 학습지에 열심히 적어 보세요. 자, 글쓰기 절차 첫 번째 과정 뭐라고요? 계획하기 맞습니다. 자, 여러분 받은 학습지에 이렇게 빈칸이 다 비워져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빈칸을 메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것이냐, 주제를 선정해야 되죠. 글감의 목록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에서, 네, 뭐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책을 보다 보면 문제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조사를 하고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을 주제로 삼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쓸 것이냐.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정보를 전달해서 뭔가 좀 잘 모르는 내용을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설명이 목적이 되고요. 설명문이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을 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 또 마음, 관점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펴는 그런 설득문, 논설문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나의 감성을 전달하고 싶다 하면 자기 표현의 글을 쓸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에세이, 수필 같은 문학적 글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내가 어떤 목적의 글을 쓸 것인지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독자를 계획해야 됩니다. 내 글을 누가 읽어줄 것이냐. 네, 예상 독자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서 글을 써야 되겠죠. 만약에 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겠다 하면은 중학생들이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독자가 뭘 요구하는지 요구사항을 알아서 그 요구에 맞게 글을 써야겠죠. 그리고 중학생들의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이 독자들이 내 글을 읽어주겠죠. 자, 마지막으로 매체입니다. 매체를 계획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매체에다가 책을 낼 것인지 아니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그 블로그에 글을 쓸 건지 아니면 뭐 학교 신문에 투고를 할 건지 아니면 어디 뭐 글짓기 대회에 참가를 할 건지 네, 이런 내 글이 실릴 매체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매체에 맞게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뭐겠습니까? 네,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이죠. 자, 이제 주제가 정해졌고 목적이 정해졌으면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모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빈 종이를 딱 꺼내놓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적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진로에 관련된 글을 쓰기로 했으니까 승무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 하면 이제 승무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TV 드라마를 보다가 승무원이 좀 멋있어 보였어. 그러면 뭐 비행기를 타는 직업이고 뭐 복장 뭐 유니폼이 있고 뭐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내가 아는 건 얼마 없어요. 그지요? 쭉쭉쭉 적고 그다음에 승무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 승무원이 되려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야 되고 뭐 성적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뭐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 네, 어떤 뭐 스펙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승무원이 된 후에 진로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네, 뭐 등등 네, 알고 싶은 내용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책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합니다. 네, 어떤 이런 기준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지요. 자, 내용을 조직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료를 다 모았으면 바로 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을 좀 구조적으로 조직을 해놔야 글이 좀 더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직할 때는 일단 글의 주제와 목적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명문이다 하면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구조를 정해놓고 처음 부분에서는 내가 어떻게 승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그 동기, 계기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날 TV를 보다가 뭐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착한 마녀전이란 드라마에서 승무원이 나오는 걸 보았는데 멋있다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처음 부분에서는 계기를 밝히고 또 중간 부분에서는 승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그다음 끝에서는 내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할 것인지 탁 끝맺는 식으로 네, 이렇게 글 전체 구조를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은 뭐 비교와 대조식으로 할 건지 문제와 해결식으로 할 건지 네, 구조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의 뼈대를 작성해야 돼요. 이 뼈대를 네, 개요표라고 합니다. 개요표를 작성한 뒤에 흐름을 고려해서 뭐 승무원이 되기 위한 뭐 학교, 학과, 성적 이런 거 제일 앞에 놓을 건지 아니면은 뭐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졸업 후 진로 상황을 앞에 놓을 건지 네, 이렇게 문단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제일 앞에 놓을 건지 예. 그 다음에 뭐 필요 없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삭제도 해야 되겠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은 보충도 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 그렇죠. 표현하기. 자, 이제 개요에 따라서 글을 써야 되는데
막상 표현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이 첫 문장을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 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쓴 개요표를 보면서 내 동생한테 이거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말로 해보는 거예요. 말로 주저리 있잖아. 내가 지난주까지 TV를 보다가 착한 마녀전을 봤어. 그런데 거기에서 스튜디스를 봤거든? 하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두두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글로 한번 옮겨보는 거죠. 그거를 초고라고 합니다. 가장 처음 쓰는 글이다 해서 초고를 작성을 할 때 쓸 내용을 말로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말로 한 다음에 이 초고에다가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비유법을 넣기도 하고 또 뭐 강조법을 넣기도 하고 또 변화법을 쓰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인상적인 표현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속담을 넣거나 또 고사성어를 넣거나 뭐 명언을 넣거나 이런 인상적인 표현을 또 활용을 하면은 글이 조금 더 풍성해지겠지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 것이냐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 쉬운 단어 등을 활용해서 나는 중학생을 독자로 설정했으니까 그들이 읽기에 전혀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선생님이 글자 색깔을 계속 클릭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다가 이거를 선택하다가 말다가 하니까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까맣고 이래요. 이게 중요도의 차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색깔 안 바꿀게요. 귀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고쳐쓰기 단계지요. 자, 고쳐쓰기는 방금 봤듯이 개요표를 작성할 때도 고쳐야 됩니다. 그죠? 삭제하거나 보충하거나. 또 표현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고치는 거죠.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자료는 필요 없으면 빼고 어떤 거는 또 보충해서 넣고 네, 계획하기 단계에서도 예, 이 모든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고쳐쓰기입니다. 자, 다 쓰고 나면은 계획에 맞게 썼는지 검토를 해야 되죠. 일단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그 다음에 독자의 요구, 독자, 네, 요구, 그리고 그들의 지식 수준,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고려해서 썼는지, 내가 쓴 글을 그들이 관심 있게 읽어주겠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매체에 글을 실을 건데 특성에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글 전체도 보고, 문단별로도 보고, 문장, 그리고 단어 수준에서 봐서 여러분 뭐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까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글 쓰는 절차 이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요. 이거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이 글쓰기 절차에 따라서 하은이가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계획하기 과정에서 하은이는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주제를 뭐로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일보에 실려있는 이 신문을 보게 됐어요. 아재에게 살이 쪘다 했는데 왜 화는 냅니까? 자, 이거를 보니까 남북한이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뭔가 갈등을 빚구나.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고 문제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은이가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글 쓰는 주제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메모를 이렇게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정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으면은 이제 자료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은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 북한은 순우리말로 된 글을 쓰고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남북한이 언어 장벽이 좀 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모르는 내용이 또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최대한 찾아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책, 또 뭐 뮤직비디오, 또 누리집, 뭐 블로그 찾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문기사, 신문칼럼 등등의 자료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충 이렇게 틀을 짜는 거죠. 개요표를 짜가지고 이렇게 주제 처음, 중간, 끝으로 이렇게 개요를 짰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이 글을
고치는 것까지 네,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하은이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을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하은이가 열심히 이제 찾아놓은 이 자료를 보면서 학습지 뒷면에 한번 열어볼까요? 자,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과 공통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공통점은 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무슨 배경을 지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적 배경을 지닙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한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분단 이전부터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고 있었겠죠. 한민족이었으니까. 남한과 북한은 똑같이 19개의 자음을 쓰고 21개의 모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가 안 되고 이렇지 않죠. 지금 70년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단어나 어떤 문맥의 어떤 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겨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같은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화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하은이가 찾은 그 교과서 자료 내용에 충분히 다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49쪽부터 151쪽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다 놓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세요. 자, 보면은 두음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교과서에는 설명만 나오고 얘는 안 나오거든요. 글자 처음에 니은과 리을을 쓸 수 없다는 게 두음 법칙인데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 여자라고 씁니다. 그죠? 글자 앞에다가 니은이나 리을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라고 쓰는데 북한에서는 앞에 니은이나 리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 이렇게 씁니다. 예. 뭐 김정은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설주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네, 이설주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글자 앞부분에 니은과 리을을 쓰고 안 쓰고 이런 차이, 두음 법칙의 차이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사이시옷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만날 때 뒤에 글자가 빼로 세게 발음이 나면은 요 앞에 루에다가 시옷을 붙여줘요. 이렇게 나룻배로. 이렇게 하는 거를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은 이렇게 사이시옷 현상을 적용하는데 북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이제 표기상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상의 차이는 의미가 같지만 형태가 다른 어휘. 예,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를 남한에서는 노크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송기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는 이제 뭐 소행 같은 경우에 남한에서는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뭐 네가 뭐 했는 소행을 보니 하면 좀 안 좋은 짓거리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소행상을 준다 해서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한은 외려 북한은 소누리말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요 사실 사례가 많지요. 뭐 탁구 용어에 있어서도 남한은 뭐 리시브라고 하는데 북한은 받아치기. 네. 그리고 뭐 탁구 채를 갖다가 라켓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판때기 네, 이렇게 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에 있어서 남한 사람은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좀 돌려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북한 사람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문 좀 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막 명령으로 들리는데 북한 사람은 이것이 전혀 뭐 버릇없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 네, 이것이 부탁하는 표현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는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언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음과 모음 그리고 역사적 배경 이런 바탕은 같다는 거죠.
네, 바탕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에 생긴 차이점을 줄이려 노력만 하면은 네, 인정하고 남북의 언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론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로와 연관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끝.